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구조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상계 지문이 이게 한 방에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 입안에 그래도 표본이 꽤 있다 보니까 좀 비교 대조군이 있는데 두 학생 다 뭔가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 근데 어떤 학생은 이 문제를 맞고 틀리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구조를 볼 줄 알면요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왜 누군 맞추고 누군 틀리냐면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구조 보는 기술이 있냐 없냐 차이가 하나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반대로 내용일치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친구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게임 같은 거 시작할 때 경험치 뭐 예를 들면 스탯이 100 있다고 치자. 뭐 그럼 힘에다가 얼마 덱스에다 얼마 뭐 지혜에다 얼마 이렇게 찍잖아. 그런 것들처럼 둘은 똑같이 100이라고 치면 내용일치 능력에다가 90을 찍고 구조에다 10 찍은 친구가 있고 내용일치 한 70 정도 찍고 구조에다 30 찍어 놨는데 얘가 다 맞추고 그러지 못한 애들은 또 틀리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잘 보라는 얘기를 좀 보셔야 돼. 자, 그럼 봐. 1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이야. 그래 주제는 뭐야? 상계예요. 자, 내가 얘기했지. 항상 채권 채무라는 권리 의무라는 대응상이 법의 기본이라고. 그래서 상계는 이제 뭐냐? 이 지문을 사실 하려면 앞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왔어야 돼. 그래서 일단 오늘 이걸 해드리고 다음 주에 법지문 흐름을 잡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실 건데, 자, 첫 번째 조건은 조건이 같아야 돼요. 다시 같은 종류여야 돼요. 같은 종류가 있을 때 두 번째 일방적 의사표시로 세 번째 법적 효력 발생. 자, 그런데 이걸 저랑 같이 법지문을 좀 세팅한 친구들은 이렇게 1, 2, 3으로 안 잡고요. 1. 의사표시 2. 법률 효과 발생. 이렇게 잡아요. 대신에 요건이 서로 같은 거야. 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예시까지 나와 있거든. 그것이 곧 상계거든. 채무액을 대등하게 소멸하는 상계의 목적은 상계가 아닌 계약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생각을 해야 돼. 왜 했겠어? 다른 대안도 있지만 얘를 쓰는 이유는 이런 장점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 권리를 행사하면 나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 나중에 나오지만 이자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를 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의 설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지금 얘네가 이제 이렇게 형제 사기꾼이야. 그럼 얘가 나한테 채무가 있고 반대로 얘가 나한테 채권이 있잖아. 그럼 채권 채무를 상계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채권 채무를 상계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하나 더. 자, 얘한테는 채무가 있고 채권이 있는데 내가 채권 행사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나는 채권 행사를 못하는데 채무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생길 거 아니야.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짜 구조를 예쁘게 잘 썼다는 게 보여요. 여기는 지금 빠뜨릴 정보들이 없어. 그래서 예시까지도 정리해 드릴 거고, 자, 여기 예시 부분을 좀 더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이고 이런 점에서 세 번째 장점이라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장점이라기보다는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며 2단락에 나오는 정보의 약간 전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해주실 일은 1단락의 구조를 잡는 거거든. 카메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제가 30초 정도 써드릴 테니까 30초 동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먼저 여러분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 같이 보시면 글의 주제는 상계죠. 상계를 하는 요건이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여야 되고 A가 B에 대해서 200의 채권, 100의 채무가 있다고 했을 때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되니? 야, 상계하자.
라고 하면 100의 채권만 남길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럼 이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저기 지문에 나와 있다시피 일단 간단하게 하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 상대방의 파산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파산했을 때 나는 못 받는데 내 이자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파산했을 때 내가 이자 같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겠다는 정도까지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세계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 자, 우리가 배경식을 항상 정리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 제 법논리 철학의 흐름을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과 채무에 의해서 봐봐. 200에 대한 채권자고 100에 대한 채무자죠. 100에 대한 채권자고 200에 대한 채무자죠. 자, 그러면 이건 다 공식이야. 숫자 바꾸기에 불과해요. 좀 이따 볼 거야. 자, 예를 들면 숫자 바꾸기, 어떻게 숫자 바꾸기일 거냐면 이런 거야. 이건 쓸 필요가 없어. 자, 우리가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매도인의 채권은 뭐예요? 대금 청구권이죠. 매도인의 채무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죠. 반대로 매수인의 채권은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이죠. 매수인의 채무는 뭐예요? 대금 지급이죠. 여기서는 200이냐 100이냐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이 틀이 있어야 돼요. 됐지? 자, 하나 더 나가서 일방의 의사표시.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 효과예요. 자, 일방과 반대말이 뭐겠어? 쌍방이죠. 근데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되는 경우냐 일방이냐에 따라서도 계약의 종류가 갈려. 몇 가지가 있었지 수능 지문에? 우리 몇 번째 받지라고 하셨던 분? 몇 가지가 있죠 수능 지문에? 봐봐, 몇 번째 받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있겠죠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들아 얘기한다. 오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끝내버려. 계약, 단독행위, 증여, 상속이 수능 평가원 지문이었어요.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에서 계약 중에 좀 특이한 계약이 있어. 예약이 있어. 예약은 뭐죠? 얼추 맞아.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채권 발생 목적이 예약이야. 예매랑은 달라. 그래서 롯데 선예매 건 얼마에 파시겠다고요? 5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파시겠다고요? 롯데 자이언츠에서 제가 잡아가야 돼요. 신고 좀 해주세요. 해운대고 3학년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양심껏 불러. 양심껏 150만 원 이러면 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얼마야 근데 그게? 5만 원짜리를 얼마에 파실 거예요? 빨리 10, 15 말고 10 8 알았어 9 오케이 콜. 이렇게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 법률 효과 발생. 됐니? 나의 채권은 뭐야? 아씨, 나 이거 박제되고 있네. 롯데 선예매건. 채무는 뭐야? 9만 원. 제 채권은 뭐야? 9만 원. 제 채무는 뭐야? 선예매건 이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공식이라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 효과 발생. 그래서 자, 그럼 봐라 이제. 내가 계좌번호 좀 찍어라 라고 해서 9만 원을 먼저 보냈어요. 그럼 봐라. 나는 뭐 했어? 내 채무 이행을 했죠. 그러면 나의 채무 이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채권이 소멸되죠. 그게 변제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남았어? 나의 채권과 채무가 남았죠. 나의 채권은 뭐야? 선예매건 주라. 저 친구는 줘야 되죠.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해운대고 찾아가면 돼요. 사적 구제는 불가능. 어떻게 해야 돼? 경찰서 신고. 법적 확정. 그러면은 법률에 신청해서 강제행 받을 수. 이게 다 수능 지문이야. 알겠어 여기까지? 그럼 봐라. 여기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태야 돼. 됐어요? 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야? 9만 원? 9만 원?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안 할 거야? 나 필요해. 뭐라고? 아 10만 원 맞춰줄게 그러면. 뭐야? 아까 9만 원 맞춰준다고 그러고. 자 그럼 봐봐. 저 계약 위반. 카메라 이쪽으로 옵시다. 아니 야 나눠 쓰자 그러면. 하나 해가지고. 그러면 되잖아. 어? 아 자기가 나한테 15원을 판다고 그래놓고 좀 말을 바꾸고 있어 저렇게. 네, 계약 위반. 자 봅시다. 상계가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봐봐. 아까도 얘기했죠. 종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째 했으니까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C1. 자 보통은 일정에게 금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의 상계 이용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설명하면 끝도 없으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줬고. 자 이제부터 정보 분류가 나오는데 봐봐. 얘가 배경시로 안 세팅 상태에서 처리를 하니까 뒤져나는 거예요. 배경시로 세팅이 됐지. 그러면 이제 좀 쉬워지는 게 뭐냐면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이 있겠죠.
누구의? 상계자의 채권이 자동채권, 상대방의 채권이 수동채권이야. 그런데 상계의 대상이 되는 건 연대채무자, 제3자의 채권도 가능하대. 자,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하지만 연대채무와 같은 예외도 있대. 자,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전부 이행을 의무했고 채무자 한 명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고, 연대채무 관계 내 상계자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채무자 채권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벌써 뒤져놨잖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가 왜 뒤져나냐면 구조 처리가 안 되니까 뒤섞여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처리를 자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내용 일치 능력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학생이 왜 이 지문에서 무너지냐면 구조가 안 보여서 무너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마침 제가 이거를 이제 오늘 진행을 했고 수업을 해서 구조 처리에 대한 설득을 할 건데 본인이 안 하면 필요 없어. 어쩔 수는 없어, 그거는. 오늘 좀 늦게 왔으면 좋겠고. 자, 일단 흐름을 쭉 잡을게. 3달러. 자,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라더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변제기도 요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요건은 뭐야? 첫 번째 요건은 같은 종류여야 되고, 같은 종류를 성립시켰으면 두 번째 요건은 변제기여야 된대요. 그런데 이 변제기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다르대. 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부당하게 잃게 되고, 그러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가 있고, 또한 채권의 성질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되고,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경우 쌍방의 채권이 채무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허용되지가 않고,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상계할 수가 없고, 고의로 손해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처럼 뭐 특별한 합의가 있고 뭐 정보는 뒤지게 봤는데 머릿속에서 이제 복잡해지기만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제 4달러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번 의사표시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 상계가 일어난다. 자, 상계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효과는 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이자 발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계 의사표시에는 1번 추가적인 정보죠. 조건 기한이 붙질 못하고, 다시 의사표시를 할 때는 3번 원칙적으로 현존을 해야 되고,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1-4번 이미 소멸해버렸으면 상계 당연히 못하는 거고, 자,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상계할 수 있었던 거면 또 상계할 수가 있대요. 뭐 정보가 5개 나열됐는데 정보는 뒤지기 많고 처리는 안 되고 머릿속은 복잡하게만 한 상태야. 자, 뭐 하셔야 돼? 구조 잡으셔야 돼. 빨리 잡으세요. 2달러부터.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구조 잡으세요, 여러분. 자, 카메라 이쪽 잡고 볼게요. 자, 흐름이 되게 좋은 지문이고요. 일단 지문에서 내가 아까 4분 컷 연습을 시켰으면 이 정도 뼈대가 잡혀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서 뼈대에 살을 채우거나 문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구조 처리를 2번, 3번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문제 다 풀고 나서 구조들을 그려보면요, 정답의 최단거리 위주로 구조들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지문들은 가급적 조금이라도 어려웠던 지문들은 다 풀고 나서 구조들을 그려보시고 정답되는 최단거리 사고를 꼭 정리하세요. 제발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좀 답답한 게, 수학은 그냥 풀면 되거든요. 근데 국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제발 끝에 구조들을 그려줘야 정답 최단거리가 뚫립니다. 자, 그래서
그게 뚫린 상태에서 전제하고 배경식이 전제 상태 전제하면 이제 일단 이렇게 정리 끝인데 거의 80% 이상이 배경지식이야. 숫자 채우기밖에 안 돼. 100, 200 숫자 채우기밖에 안 돼. 의사표시 법률 효과 다 알고 있는 거야. 변제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는 정보 조합밖에 안 돼요. 자, 2달러. 그럼 상계 요건에 크게 두 가지. 같은 종류여야 된다. 3달러 변제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니까 무조건 채권 채무가 있으면 대응상이야. 내가 권리가 있으면은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있을 거냐. 상대방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상계자가 있을 거냐. 자, 그럼 잘 들어야 돼. 아까 매도인 매수인이었죠. A고 B였죠. 여기서는 상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체, 그리고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게 수동채권, 상계자가 주체가 되는 게 자동채권이요. 그럼 자동채권에 대한 채무는 상대방이 지겠죠. 수동채권에 대한 채무는 상계자가 지겠죠. 그러면서 연대채무나 뭐니 막 쭉 나오는데 내가 이것도 기술을 줬죠. 처리가 안 되면 처리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낸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정보 외에는 좀 처리가 안 되게 뭔가 난삽하게 나와 있고, 아니 문제에서 처리해. 문제에서 필요하면 그때 처리하세요. 처리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정도는 처리가 되잖아. 왜? 채권 채무 틀에 넣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넣자면 3달러기는 변제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동채권은 변제기에 성립해야 상계를 할 수가 있는데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이유는 상대방이 자의로 포기하면 되니까요. 다시. 상대방이 자의로 이익을 포기하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상대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손실을 보게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동채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변제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수동채권은 그래 그렇게 라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겠다면 오케이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흐름 잡혔니? 선생님 나머지 정보는 아까도 얘기했다. 뭔가 구조가 난삽하고 정보 불충분해 처리가 안 된다 느끼면 잡으셨어야 돼요. 그게 언제 나온다? 정답되는 풀이 과정을 마지막에 구조도를 그리다 보면 나와요. 아, 이거는 정보가 완결돼 있다, 완결되어 있지 않다가. 자, 마지막 단락은 정보를 우다다 좀 나열해 놨거든요. 역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풀리면서 구조도가 좀 더 또렷해져야 되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자, 8번부터 볼게. 자, 여러분은 이제 8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1번 선지 열심히 발췌독을 푸닥거리면서 쫓아다녔을 거야. 정한이 있었으면 내가 참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애들을 쫓아다닌다고 절대 사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유 있게. 아, 물론 리버스 차은우가 기다린다고 되냐. 실력을 갖추시고. 자, 봐. 상계 의사표시를 할 때는 잘 들어. 1. 그래, 주제 나왔죠. 상계죠. 봐.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냥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1번.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 효과 발생이지. 그러면 의사표시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뿐이고, 자, 파란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세부적인 정보들은 가치가 낮기 때문에 굳이 확인시키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2번. 채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봐봐. 채권을 가진 당사자. 그럼 상계자 또는 상대방이겠지.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좋아, 넘어가. 자, 상계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간단하고 쉽게 있는 건 상식이 좀 가깝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식이 있었어. 난 이걸 상식으로 좀 풀었던 것 같아. 난 이건 괜찮았어요.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라고 할게. 내가 얘기했지. 뭐라고? 일방의 의사표시. 그래서 1.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른 이 법적 효과는 기본 공식이잖아. 공식. 법률 공식.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 효과 발생. 아까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법률 효과 발생. 여기선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 효과 발생. 오케이. 이건 공식으로 정리했고. 자, 5번.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도 가능은 하죠. 같은 종류라면. 근데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을 예시를 들었을 뿐이니까. 정보를 분류할 줄 알아야 돼. 예시가 금전 채권인 거고 같은 종류면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봐. 발췌독을 하려는 많아도 1, 2번이죠. 맞니? 이것만 좁히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2번은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거든요. 여기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1번 와리가리, 2번 와리가리가 더 빨랐을 수는 있어. 한 10에서 20초 정도. 그럼 그 얘네들은 어차피 내용일치로 풀리네? 내용일치로 푸는 거구라는 확증 편향을 하시게 돼요. 오케이? 자, 그 확증 편향 하시면 안 돼. 왜? 얘만 사실은 내용일치에 가까웠지 19번부터 딱 보세요. 벌써 터지기 시작할 거야. 이거를 1번을 못 고르기 시작을 해. 내용일치 하는 애들은. 왜냐면 잘 들어. 이거는 사실은 패러프레이즈고요. 패러프레이즈라는 거는
어떤 특정 정보가 다른 특정 정보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정보 간의 관계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용일치만 해버리면 바꿔 쓰는 게 안 보이죠. 내용일치만 했으니까. 두 번째, 정보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단서들 바탕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일치라면 그 단서들을 찾고 판단하는 과정을 소홀하게 돼. 그러니까 내용일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 이상이 뭔가 기술적인 걸 연습을 해야 하는 말씀드리는 거야. 자, 그럼 봐. 자, 첫 번째 수동 채권을 색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주황색. 수동 채권을 자, 수동 채권 찾아. 어디 있어 수동 채권이? 너희가 못 찾는다고 이렇게. 자, 그럼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수동 채권을 보라색. 자, 1달락에서 수동 채권을 찾으세요. 못 찾는다니까 이렇게. 근데 저기 표만 봐. 얘들아 잘 들어. 1달락, 2달락 그려서 저기 2달락 표만 봐. 그러면 수동 채권이 1달락에서 보인다니까. 수동 채권이라는 단어로 존재하지 않겠죠. 어떤 단어로 존재했어? 찾아봐. 찾은 사람 손 내리시고 30초 드릴게요. 찾아봐 이제. 자, 그러니까 봐 얘들아. 내용일치해서 찾은 애들도 수동 채권을 찾은 게 아니죠. 수동 채권이 바뀌어 쓰여진 애들을 연결해서 찾은 거예요. 자, 보시면 상대방의 채권이 수동 채권이지. 그래서 상대방의 채권이지. 이게 바로 수동 채권이야. 자, 그럼 봐. 수동 채권의 주어라고 써놨으니까 난 S라고 해볼게요. 주어 S라고 해볼게요. 상대방의 채권 수동 채권 이 무엇을 상계자의 채권을 자, 그럼 봐. 색깔 바꿔서 상계자의 채권을 저는 이번에 약간 회색. 상계자의 채권, 상계 알려진 자의 채권, 자동 채권이죠. 그럼 상계자의 채권을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자동 채권이죠. 자, 여기는 목적어 대신에 대상어인 부사어를 써놨고요. 뭐 한대요? 서술어 담보한대요. 뭐 한대로 서술어 담보한대요. 1번 끝이라고. 빨리 정리해. 내가 그 구조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구조 잡으면 다 보여.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고 똑바로 잡았더니 바꿔 쓰고 바꿔 쓰는 게 보였어. 끝이야. 그럼 1번에서 이걸 집중해 좀 딱 풀고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설렁설렁 내용일치 하다가 못 찾아가지고 5번까지 가서 답이 없네. 왔다 갔다 시간 낭비, 정답률 낭비. 어차피 틀릴 거 잠이라도 자라 그랬다. 이렇게 푸시라고. 특히 법지문은 이 구조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똑같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술을 설명을 해놨고 이거를 똑같이 수학처럼 쪼개가지고 연습할 만한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2번, 3번 반복 필기 하면서 체득을 하고 이어서 법지문에서 자꾸 구조들을 그리다 보면 보이는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 달라. 국어의 한계야. 컨텐츠의 한계야.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내가 일타면 가능해요.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아, 내가 뭐 차은우처럼 뭐 세금 200억을 내도 안 돼도 되는 사람이면 가능하지. 근데 세금 200억이 뭐예요? 야, 세금을 지금 난 억이라도 넘게 내고 싶다. 야. 뭐 세금이 남들 연봉보다 몇 배인데 남들 평생 벌어본 적도 없는 걸 1년에 세금에 내는 사람들 수준으로 가야 사실은 이거는 만들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자, 다시 이제 가볼게. 얘들아. 끝났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 거예요. 왜 이것도 터지는 거냐? 자, 봐. 상계 요건은 첫 번째 채권 채무가 일단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변제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봐봐. 상계가 뭐야? 나도 채권 채무, 너랑 나랑 똑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가 있을 때 바꾸자야. 그러니까 사실은 C1이라고 써놨잖아.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가 있다 해서 이미 무슨 얘기야? 다시 1. 같은 종류도 있으나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채권과 채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는 뭘 알고 있어? 다시 채권 채무를 그대로 써볼게. 채권과 채무가 있는데 채권 이행하면 대응되는 거꾸로 가야죠. 채무를 이행하면 대응되는 채권을 소멸하는 관계죠. 우리 이거를 뭐라고 배우셨니? 변제라고 배우셨죠. 채무 이행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게 변제지. 그럼 변제됐는데 뭐 채권 채무가 어디 있어? 애초에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상계를 못하죠. 됐니? 자, 2번. 5세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거래. 봐봐. 얘는 뭐가 아웃이야? 얘는 같은 종류 아웃이죠. 얘는 채권 채무가 없어서 아웃이죠. 이해됐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요건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인데 2번 선지는 같은 종류가 아니고요. 1번 선지는 채권 채무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채권 채무라는 법에 대한 배경식 있고 변제에 대한 배경식 있었어야지 얘가 깔끔하게 보이는 흐름이라는 거야. 선생님 이 지문 보고 전 찾았는데 제발 시건방 떨지 마세요. 제발 시건방 떨지 마. 그러니까 너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잘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너가 갑자기 뭐
뭐 갑자기 뭐 홈런을 한번 쳤어. 그럼 몇 타석 홈런 치냐고. 어쩌다 한번 쳐 맞은 거잖아요. 맞잖아. 어쩌다 한번 한 슈퍼 플레이를 왜 너희의 인생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니네 인생의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쩌다 잘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니네 인생의 저점이 돼야지 너희가 성장을 하는데 너희는 한 번 잘한 걸 평생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3번 선지 봐. 변제기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자 봐라. C1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 C2 변제기죠. 그러니까 1, 2번 선지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첫 번째 요건인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고 자 이제 C2 3번 선지 어떻게 만든 거야? 변제기를 가지고 왔죠. 자 그럼 봐 얘들아.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상계자의 채권인지 상대방의 채권인지 모르겠어.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이라고 나오는 순간 알겠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채권은 누구의 채권이야? 그렇지. 그러면 자신은 뭐라고 바꿔야 돼? 상계자라고 바꿔야 되죠. 됐니? 자 그럼 봐. 주어 잡아. 채무자가 자신의 그러면 이 채무자랑 누구랑 같은 사람이야? 자신이 같은 사람이죠. 이 채무자는 상계자죠. 자 공식이다. 자 봐. 상계자의 채권은 자동채권이에요. 상대자의 채무는 무슨 채권이야? 수동채권이죠. 답 나왔네. 변제기에 있지 않은 상대방의 수동채권은 변제기에 있지 않은 상대방의 수동채권은 변제기에 있는 상계자의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되는 게 정답 3번이죠. 왜? 수동채권은 변제기에 성립하지 않더라도 오케이. 자동채권은 변제기에 성립해야 오케이. 3번 끝. 철저하게 구조를 쪼개서 대응시켜야 답이 보인다니까?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안에서 아주 좀 잘하는 학생이 2명이 있어. 근데 약간 스타일이 좀 달라. 어떤 애는 내용일치가 좀 더 특화되어 있고 어떤 친구는 내용일치 플러스 약간 구조 정리인데 내용일치는 좀 내용일치를 더 이 친구가 좀 더 잘해요. 근데 이 문제를 내용일치를 좀 더 잘하는 친구는 틀렸고 구조 처리를 좀 더 잘하는 친구는 맞았단 말이야. 왜 그런 거냐면 본인들은 의식을 못해. 아직 메타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메타인지를 시켜주려고 구조를 잡아주는 거야. 구조가 잡혀야 이게 뚜렷하게 딱딱딱 끊어지듯이 보인다니까. 근데 그걸 무의식주의 처리를 했을 거야. 실전에서는 이걸 의식하고 안 풀거든요. 나도 실전에서 의식을 막 뚜렷하게 못해. 이걸 의식을 하면 뭐 신경 써서 못 풀지.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냥 쭉쭉 풀고 나서 분석을 하면 내가 이렇게 풀었구나라고 복기를 하는 거잖아. 애들아 뭐였지? 이병헌하고 유아인 나왔었던 바둑 드라마 있잖아. 바둑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스승과 제자가 바둑을 하나를 다시 두면서 복기라는 걸 한단 말이야. 아니 실전에서는 왜 복기를 안 해? 그래 실전은 전쟁이를 빨리 싸웠어야 돼. 답 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한 수 한 수 두면서 복기를 하면 여기서 이랬으면 어땠지? 어땠어? 경우의 계속 생각해 가잖아. 그래서 그 흐름을 실전에서는 우다다 쏟아지지만 평소에는 쪼개가지고 정확성을 높이잖아. 알겠어요? 스승과 제자의 지금 복기 단계라고요. 그 뭐였지? 영화 이름? 유아인하고 이병헌 나온 거 있었는데 되게 바둑 영화였는데. 알았어 일단 여기까지 됐어 이제. 자 이제 11번은 표 그려. 이제 표 그려야 풀려. 2단락 구조도 당연히 그려야 되고. 이병헌 유아인 승부 스승과 제자의 승부. 좋네요. 정한이 왜? 뭔 승부? 야 근데 선내매랑 뭐야 그 시즌 거래 선내매 바로바로 마감이지. 거의 칼마감 아니야? 너 작년에 샀어? 시도해봤어? 왜? 선내매가 선내매 거는 잘 살 수 있어? 선내매도 마감 뜨지 않아? 추천한다고? 6,000명? 그러니까 보통 마감 되지. 바로 칼마감이 하면 칼마감까지는 아니야. 시즌 거는 칼마감이고 돈이 많진 않지만 시즌 거는 칼마감이야? 돈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네 그러면. 그럼 비싼 데고 외야석 이런 데는 한 50회야. 올릴만 하더라. 존나 많더라 작년에 보니까. 그리고 그 티켓베이 때문에 그걸로 거의 차 한 대 뽑은 사람들 많아. 근데 티켓베이에서만 작년에 얼마를 썼는지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나한테 손님의 거를 회당 2만 원에 팔겠다는 거구나. 근데 그걸 내가 9만 원에 사겠다고 했으니 내가 도둑놈이네. 내가 도둑놈이야. 회당 2만 원짜리를. 빨리 구조도 그래 얘들아. 몇 시냐? 4시 15분. 그냥 카메라 이 끝으로 잡아주세요.
같이 볼게요. 너무 쉬운 이 표를 왜 못 그리고 있냐면 법지문 설계를 연습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법을 저랑 같이 볼 건데요. 자, 법지문을 보셨다면 채권 채무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지문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끌고 오면 보기에, 자, 을병은 갑에 대해서 120만 원 연대 채무죠. 을병은 연대 채무 120만 원. 두 번째, 을은 갑에 대해서 120만 원 채권. 을이 갑에 대해 120만 원 채권 있으면 갑의 채무는 120이겠죠. 갑의 채권의 변제기는, 자, 갑이라는 채권의 변제기 5월 1일이고 9월 1일이래요. 그럼 일단 변제기는 전부 다 지났으니까 아까 우리를 좀 복잡하게 만들었던 3단락 변제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이제 하나씩 볼게요. 갑이 파산한 경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자, 갑이 파산하면 뭐가 지어져요? 갑이 채무 이행을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돈이 없으니까 갚을 돈을 못 갚아요. 자, 그럼 을은 받을 돈을 못 받죠. 하지만 뭐만 생기는 거야? 줄 돈만 생기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형제가 나한테 연대 채무자였으면 나는 상계버리면 그만이거든. 근데 연대 채무자가 아니니까 나는 채무만 생기고 채권을 받지도 못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갑이 파산한 경우에도 을은 상계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자, 을 입장에서 봅시다. 자, 을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20만 원을 연대 채무로 줘야 되죠. 맞니? 자, 그런데 1번 선지 상황을 봐. 갑이 파산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갑의 채무인 120을 추심할 수가 없는데, 뭐를 이용하게 되면, 파산이라는 문제를 뭐를 이용하게 되면, 상계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더라. 됐니? 갑이 파산해서 채무를 받을 수 없지만 상계를 이용하게 되면 나는 나의 채권과 채무를 갑의 대상으로 해서 상계할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2번 선지 볼게요. 자, 병이 갑에 대한 채무 전부를 이행하면, 자, 2번 선지도 기본적인 공식인데, 자, 잘 들어야 돼. 채무 이행, 채권 소멸, 애초에 채권 채무가 있어야, 즉 C1이 성립을 해야 상계도 되는데 애초에 C1이 성립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계도 지금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2번 선지 그래서 당연히 상계도 없는 건데, 그 상계가 없다를 물어본 게 아니라, 봐봐, 병이 갑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이행하면, 자, 병이 연대 채무자예요. 근데 이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채권 소멸이잖아요. 그래, 2번 선지. 자, 을도 당연히 연대 채무자니까 채무 이행, 채권 소멸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2번까지 처리가 됐어. 이제 메인이 3번이야. 3번. 병이 지금 상계자야. 을은 누구야, 얘들아? 을은 상계자의 연대 채무자죠. 맞니? 갑은 누구야, 그러면? 자, 다시 쓴다, 얘들아. 3번 선지를. 자, 병은 누구예요? 상계자. 을은 누구예요? 상계자의 연대 채무자. 근데 봐봐. 을의 갑에 대한 채권.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뭐예요? 첫 번째, 갑은 여기서 누구냐면 상대방이지. 누구의 채권이야? 을의 채권이지. 갑 상대방에 대한 연대 채무자의 채권이죠. 여기까지 잡으셨어? 다시. 자, 병이 상계자가. 두 번째, 을의 연대 채무자에. 세 번째, 갑에 대한 채권. 갑은 상대방에 대한 누구의 채권? 연대 채무자의 채권이죠. 됐니? 그럼 봐라. 자기 채권이야, 나의 연대 채무자의 채권이야? 나의 채권이 아니라 연대 채무자의 채권이죠. 그럼 당연한 상식적으로 보면 연대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지. 그런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해놨어, 지금? 여기서 해놨잖아. 자, 그대로 온다. 자, 연대 채무 관계 내에서는, 연대 채무 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병과 을이지. 동의가 있다, 없다? 정보가 없다. 근데 상계의 대전제는 뭐다?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다야. 다시. 뭐라고? 상계하려는 상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연대 채무관계 내에서 상계자가 있으면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한다는 게 상계였잖아. 상계의 공식이었잖아.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럼 다시 정리한다. 자, 여기서 상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주어인 병이죠. 자신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맞니? 자, 상계자와 연대 채무자의 채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채권으로
병의 소유, 상계자 병의 소유가 아니라 연대채무자 을의 소유 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있잖아요. 됐니? 그럼 정답 몇 번이야? 네, 3번이요. 동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일방으로 가능하다. 필기해 빨리. 바꿔 써야 돼 빨리. 바꿔 써야 돼. 자, 여기 쓰시고 아까 쓰시고 다시 한번 쓰세요. 그래야 바꿔 써져요.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일단 빨리 부지런히 필기부터 하세요. 어딜 지워야 돼? 여기를 지워야 되나? 으씨. 선생님 5시 수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일단은 얘네하고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교육청 남나요? 좀 뽑아놓읍시다. 애들 숫자만큼. 그 다음에 저녁도 똑같이 뽑아놓읍시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두 지문 풀렸죠? 그것도 뽑아놓읍시다. 예. 그 다음에 법논리 철학에 초반에 6지문 있어요. 법논리 철학 파트 통과 그럴 거야. 법 파트. 법 파트 한 6지문 정도 뽑아놓으세요.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기하시죠.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기하시죠. 자, 같이 봐 얘들아. 왜 구조 처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부터 자꾸 강조를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11번의 3번 선지를 여기에다가 구조 그대로 끌고 돌아보잖아. 그러면 자 봐. 누가 상기하려고 했어? 3번의 주어. 병이 상기하려고 하죠. 무엇을 가지고 상기하려고 하는데 연대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을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채권자는 누구야? 그렇지. 연대채무자의 채권자니까 병과 을의 채권자 갑이죠. 그래서 갑에 대한 갑에 대한 을 소유의 뭐로?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 상계할 수 있다며. 근데 아까 얘기했죠. 상계는 뭐라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뭐 발생? 법률 효과 발생이라니까. 됐어? 그러면 병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계가 성립한다고요. 그대로 똑같이 적어놔 제발. 자 그럼 봐. 11번 킬러 문제도 완전히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같은 문장 구조와 상계자와 병을 패러프레이즈, 연대채무자와 을을 패러프레이즈,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 을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 패러프레이즈, 상계할 수 있다 패러프레이즈. 정답 끝. 자 그럼 얘만 그랬냐? 이쪽 오세요. 똑같은 게 뭐야? 똑같은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번 선지, 2번 선지, 그러니까 9번 문제, 1번 선지, 10번 문제, 3번 선지예요. 내용일치할 문제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조 처리 문제야. 자, 그럼 봐. 저기 있는 거랑 똑같은 풀이 과정으로 9번에 1번 선지 패러프레이저 쓰시고 10번에 3번 선지도 패러프레이저에서 적으세요. 뭔 말인지는 필기 열심히 하고 한번 여러분이 더 생각해서 적어봐라. 베껴서 적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똑같이 적어보세요. 그러면 9번에 1번 선지, 10번에 3번 선지 같은 정답 선지가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되는지가 보인다. 자, 그것까지 하고 쉴 건데 제가 필기해드리는 것까지 정리한 다음에 쉬세요. 짧게 한 5분 정도. 저쪽 히터 좀 끄자. 갑자기 덥다. 일단 칠판 필기부터 하세요. 지워야 되니까 이쪽. 특히 일단락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놓치지 말고. 너 일찍 가봐야 된다 생각하지 않았어? 언제 갈 거야? 지금? 끝나고? 지금 좀 해줄 수 있어요? 파트 4. 하나, 둘, 셋, 넷, 다섯, 까지. 아니, 내가 포카리 먹는 것까지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부담스럽네. 아우. 카메라 이쪽으로 올까요? 히터 껐죠?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쪽? 자, 같이 봅시다.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 자동채권이라는 거에서 이 자신은 누가 되는 거야? 상계자가 되는 거죠. 서술어, 상계하겠죠. 무엇을? 다시, 채무자는 누구라고? 상계자죠. 자, 그럼 봐봐. 자동채권은 지금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이죠. 맞니?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은 뭐야? 변제기 있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 성립해야 돼? 수동채권이어야 되죠.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상계자가 채무자일 때의 채권은 무슨 채권이었어요? 수동채권이죠. 왜냐하면 상계자가 채무자야. 그럼 상계자에 대한 채권자는 상대방 수동채권자니까. 여기까지 됐어? 다시 상대방의 채권이, 즉 수동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을 담보한다. 됐니? 자, 바꿔 써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패러프레이즈의 원리를 보여드린 거고, 단순하게는 문장 구조 잡아가지고 대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술이야. 안 그러면 정답 안 나오잖아. 내용을 쳐다도 헷갈리잖아요,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이 연습을 제가 자꾸 시키는 거야. 구조처리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야. 이게 나중에 문학에도 되게 크리티컬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 자꾸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어서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법이나 경제에서 이런 걸 좀 잡아드릴 거고, 이어지면 이제 문학에서도 이어서 가볼 거예요. 그리고 야, 벌써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한 9월쯤 제가 작년에 이 커리큘럼을 끌고 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2월이야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소화만 좀 잘 되시면 되고 복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리는 이유가 수업 시간에 필기했잖아. 그리고 교재가 있잖아. 교재에다 계속 옮겨 적고 생각해서 내 머릿속 통해가지고 옮겨 적는 이 작업을 계속 같이 해주셔야 돼. 그리고 국어를 다른 건 안 하더라도 모의고사 치고 수업 듣고 정리하는 이 루틴만이라도 지켜주셔도 성적이 최소한 떨어지진 않고요. 작년 기준으로 무조건 평균적으로 0.5에서 1등급은 올라요. 물론 이제 등급이 낮은 애들 기준으로겠지만은 여기서 평소 얼마나 더 루틴을 잡아주는 자가 점수도 올리는 기능을 할 거고.